이 초반에 공부하실 때 이거를 이 시험에 붙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말고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쉽게 그냥 가볍게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그럼 그때부터는 좀 나아져요. 처음부터 막 내년에 꼭 붙어야 돼. 중이 때 얘기해야 돼. 떨어지면 쪽팔려서 어떻게 막 이런 스트레스 받아서 이 공부 자체가 싫어져요. 나중에는. 버겁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 피할 수 없으면 뭐라 그러죠? 즐겨라 그러죠. 사실은 즐기지는 못해요. 이걸 어떻게 즐겨 이거를. 즐기지는 못해. 빡세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건데 그래도 마음만은 좀 편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내려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세상인데 그쵸? 스트레스 받아갖고 살 수가 없어. 그래도 이 대전만 하더라도 보니까 대전 올해 수험생이 4천 몇 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중에 700몇 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전 지역 전체에 7천 명 응시해서 4천 명 응시해서 700명이 붙었어요. 근데 작년에 대전 지역에 학원을 다닌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400명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대전에 있는 학원에. 그럼 한 10분의 1만 학원을 다니신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도서관? 인터넷?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려면 정말 빡세게 하셔야 돼요. 학원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딱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해야지 들쭉날쭉 하다 보면 밀려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출석 인원이 많아요. 5, 60%예요. 출석 인원이. 지금도 오늘 절반이 안 왔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출석 인원이. 그런데 인강은요. 꾸준히 듣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100명이 신청을 하면 1%만 들어요. 네가 어떻게 하냐. 제가 이 인강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그 강사들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출석률 보는 사이트 보면요. 처음에는 득달같이 듣기 시작해요. 1000명이 등록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 막 900명 막 이렇게 히트가. 근데 점점 가면은 10명, 100명이 안 돼요. 1000명이 신청을 하면. 그만큼 힘든 거야. 왜?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은근과 끈기가 없죠. 그렇죠? 인내를 못해요. 참지 못해요. 힘드니까. 그래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딱 하셔야. 그래서 아마 대전 지역에서 붙은 700명 중에서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신 분들일 거예요. 여기든 저 뭐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제일 합격률이 높아요. 한 절반 정도는 붙으시죠. 학원에서. 믿고 하세요. 늘. 대신 마음은 편안하게. 자, 물권법 총론의 기초 보고 있고요. 의성질 받고 객체와 관련된 물권 중에서 일물일권주의가 뭔지 그리고 예외를 좀 조심하자. 그 예외와 관해서 특히 농작물 이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물권의 종류. 이 물권의 종류는 조문이 하나 나와요. 185조라고 물권 법정주의라고 조문 한번 읽어봅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170페이지 맨 위에 물권을 함부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걸 종류강제라고 해요. 또 기존에 있던 물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바꾸지 말아라. 이걸 내용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기존 물권의 내용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이걸 묶어서 종류강제, 내용강제 이렇게 부르면서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하나 나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170페이지. 185조가 있고 의의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해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법에서 인정하는 건 뭐가 있을까? 오른쪽 맨 위에 가면 박스가 하나 있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8개가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요거를 강론 가서 볼 겁니다. 강론 보기 전에 틀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물권의 종류는
그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 조문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종류는 강론 가서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물권의 효력이라고,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각각의 물권의 효력 말고 그건 강론 가서 보고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물권이라는 권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우선적 효력은 이런 거예요.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은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아까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 그랬죠. 땅은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예요. 자, 1필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개? 하나여야 되죠.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그렇죠? 그런데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한 사람의 권리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의 소유권만 인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즉 물건이 하나인데 여러 개의 물건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효력, 그걸 뭐라 한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기준을 좀 보십시오. 어떤 권리가 우선한가에 대한 기준. 이걸 미리 만들어 놔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요게 우선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요게 우선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경우 같은 종류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전세권과 전세권 이렇게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이럴 때 원칙이 예외는 있으나 오늘은 원칙만 생각합니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자, 이때 먼저 성립했다는 게 뭐냐? 부동산 물권은 등기 먼저 한 자. 그래서 우리 이중매매의 경우에 먼저 소유권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었죠? 먼저 등기한 자. 이렇게 부동산 물권은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산 물권은 먼저 손에 넣은 사람, 그걸 점유라고 해요.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에서도 물건이 딱 하나 남았어. 양쪽에서 달려와. 먼저 주인 사람. 버스 타고 가는데 자리가 났어. 내가 앉으려고 했어. 저기서 가방이 날라왔어. 누가 우선? 가방 던진 사람. 가방 던진 사람. 그 가방 던진 분은 민법을 아는 분이에요. 던지면 내 차지. 동사는 점유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원칙이. 예외는 나중에 볼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한 경우. 아까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 그랬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라 그랬어요.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과 을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아파트 전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무슨 권? 채권. 임차권은요. 임차인이 채권자가 임대인 채무자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너의 주택을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임차권을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여기까지 됐죠? 네?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은 물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그랬죠? 자, 그러면 병이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여 내 집인이 나가달라 고 할 수가
있어요. 물권이니까. 하지만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소유권과 을의 임차권이 저 주택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데 누가 우선해? 병의 소유권이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과 채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고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은 소유권이 나중에 성립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나가라 그러면 을은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 원칙이. 됐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을 좀 열받죠? 예외가 있겠죠. 자, 이 예외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중에 할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인도받았다는 건 열세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부터 주택에 대한 열세를 건네받고 플러스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주택 주소지로 옮겨 놓으면 다음 날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해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을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당연히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뭘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민법에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권자에게 채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 힘 어떤 경우에 부여가 되는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빼앗을 때 우선적 효력은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이 물권적 청권이라고. 물권 총론 기초 부분에서 나올 만한 걸 하나를 콕 집어주세요. 그럼 이겁니다. 물권적 청권. 보통 네 덩어리, 아까 일물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권 한 네 덩어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 요거예요. 물권적 청권. 근데 요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뜻하고 왜 필요한지 하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일단 뜻은 간단해요. 누군가가 내가 공부하던 민법책을 말없이 가져갔어. 그럼 당연히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 청구해야 되겠죠. 그게 물권적 청권이에요. 내 물건 돌려줘. 이게 물권적 청권이에요. 왜? 누가 내 책을 가져갔다면 나는 책에 대해서 물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이나 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침해를 했다는 거예요. 침해.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이 뭐 내 책을 돌려줄 때까지는 나는 책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물권이 침해된 경우 또는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인데 을소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 무너질 것 같아 이거. 무너지면 나는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 야 저거 좀 무너지지 않게 해라. 이런 경우
이렇게 물권자가 물권을 침해하거나 그 물권을 방해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하라, 방해를 제거하라, 방해하지 말아라 따위를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뭘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랍니다. 당연한 권리죠. 이 당연한 권리를 왜 굳이 법이 규정을 해놨을까? 생각만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권리가 없다면 누가 말없이 내 책을 가져갔어요. 돌려받는 방법. 첫째, 때려서 돌려받아요. 폭력을 써서. 그렇죠? 두 번째, 상대방의 싸움을 더 잘해. 그럼 못 때리죠? 그럼 뭐예요? 기다려야지. 상대방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거나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테니까 청구해라. 그럼 법원이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해 주겠다. 안 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반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마련된 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책을 가져갔다 반환 청구. 깔고 앉았다 엉덩이를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 가져갈 것 같다, 깔고 앉을 것 같다, 깔고 앉지 마,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이 점유권이라는 권리하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점유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권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소유권에 의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점유권에 의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점유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어떤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차지만 하고 있으면, 손에 쥐고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여러분들의 책걸상. 지금 앉아 계시는 책걸상을 여러분이 차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실 갔더니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 비켜달라고 해야죠. 근데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뭐에 의해서 비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유권에 의해서. 그래서 점유권에 따로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소유권 따위가 없어도 법에서 무슨 권리를 인정해줘? 점유권을 인정해주고 이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점유권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곳의 규정을 두고 있고 세 가지를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을 그 다음에 이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건이 빌려 쓰고 있어요. 지상권 같은 것들을.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든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종류가 규정이 돼 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생각하시고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미리 물권적 청구권을 걸 이해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주도를 놀러가지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렌터카를 운행하려고 주차장을 갔더니 내가 빌린 렌터카가 있는데 보닛에 누가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쬐고 있더라. 일광욕을 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보여요. 자, 이때 자,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비켜라! 할 수 있다, 없다? 비켜라! 할 수 있다, 없다? 네, 지금까지 비켜라. 이렇게 하면 살아왔죠? 못해요. 왜 못해? 난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죠? 임대차예요. 나는 렌터카 임차인에 불과해요. 근데 임차권은 뭐라 했어요? 채권이라 했어요. 난 이 렌터카에 대한 물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린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방해, 제거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소유자를 데려와요.
렌터카 빌려준 렌터카 회사를 데려와서 렌터카 회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렌터카 회사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비켜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왔죠. 그냥 비키라 그랬고 어른 비키고 그렇게 살아왔죠. 제가 만약에 누워있었으면 저는 안 비켜요. 제가 만약에 일광욕을 쬐고 있는데 가벼워가지고 비켜라면 저는 물어봐요. 소유자요? 아니요 빌린 사람이요? 그래? 그럼 소유자 데려오라고. 저는 안 비켜요. 비킬 의무가 없어요. 소유자가 와서 비키라고 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와서 비키라면 안 비켜요. 채권자는 나한테 비키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안 비킨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도 이런 게 물권적 처분이에요. 누가 행사한다? 물권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꼭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요. 아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일단 이 건물은 을 소유예요. 누구 소유라고요? 을 소유. 건물은 무조건 건축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 건물은 무조건 신축한 사람 소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청구,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이 땅을 판 경우 을이 건물을 판 경우 을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 을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등으로 나눠서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물권적 청구 문제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네. 이거를 풀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은 못 풀어. 언제쯤 풀어? 8월 달쯤. 물권적 청구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권적 청구는. 그래서 한 방에 해결 못하니까 오늘은 뜻하고 유형하고 왜 필요하며 그 다음에 머릿속에 꼭 기억할 거 누가 행사할 수 있다? 물권자만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유형이 주로 나온다.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개주 교체 같은 거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의 기초. 변동으로 합니다. 변동. 물권의 변동은 뭐고 왜 중요하냐? 누군가가 물권을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물권의 변동이에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봤죠? 그죠? 계약 같은 거. 그 계약이 유효하면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에게 팔았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변경이 되고 그죠? 그로 인하여 갑은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고 결국 물권 변동이란 법률행위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결과 권리 변동 중에서 물권의 변동 이게 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봤으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 권리 중에 대표가 뭐랬어요? 물권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물권이 변동되는 구체적 모습이 뭐냐 이걸 따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이게 모습이고요. 두 가지 기준, 물권 변동의 원인과 물권의 객체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물권을 취득하거나 물권이 이렇게 변경 또는 소멸하는 원인이 뭐냐? 계약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가장 대표적이겠죠. 계약 등을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법률 규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것들, 경매 같은 것들. 상속이나 경매는 내가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죠.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에 의해서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내가 경매법으로부터 경락을 받으면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아닌 계약 이외의 원인,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과 동산물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이유, 우리 민법 조문이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계약이 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186조,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187조, 법률 행위한 동산물권 변동은 188조부터 190조, 그리고 나머지 191조 이하. 요 191조까지가 물권법 총칙이에요. 192조부터 점유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물권법 총칙 규정들이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살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 보기 전에 원칙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원칙. 물권 변동과 관련된 원칙. 첫째가 공시 원칙. 공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걸 말해요. 책을 사서 내 이름을 썼어. 이게 공시예요. 뭐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 책은 내 거다. 그게 공시예요. 이렇게 물권을 타인에게 내 거라고 알리는 것, 그게 공시예요. 이때 공시 방법, 책에 이름 쓰는 거 공시라고 했죠? 근데 그건 공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공적인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고요, 동산은 점유로 공시해요. 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공시하라 구 되어 있어요. 그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공시는 알리는 것, 방법은 등기나 점유, 그리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하라, 알려라. 당연하죠. 내가 어떤 땅을 사고 싶어요. 누구 건지 알아야 그 사람한테 가서 사죠. 그러니까 등기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리란 말이죠. 그래야 거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자, 이때 공시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공시하면 내 거라는 걸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를 민법이 규정해 놨어요. 186조. 그걸 먼저 봅니다. 175페이지 하단을 보면 186조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 변동이 아까 취득 변경 소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각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 행위. 그 소유권이 을이 취득하려면,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려면, 갑이 소유권이 소멸하려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그래야 변동이 된다 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공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고 현재 내가 거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산지가 뭐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186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등기 서류 넘겨받고 열세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어 얘가. 하지만 등기를 안 했어.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갑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금이 갑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와요. 소유권자가 누구로 등기돼 있으니까 갑. 하지만 그 고지서 을한테 줘요. 세금 누가 내요? 을이 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철석같이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을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거. 당연히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자 갑의 재산을 돈을 안 갚으면 경매에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의 이름으로 됐으니까 경매를 넣었어요. 이때 을이 깜짝 놀랐겠죠. 법원을 쫓아갔겠죠. 판사님 제 겁니다. 세금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보여주고 난리 쳤어. 우리 대법원 너 소유자. 아니다.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6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공시. 두 번째, 공신의 원칙. 공부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 같은 뭐 공신이라고 뭐 이렇게 강사도 있던데, 자기를 자칭 공신이라고 부르는 강사도 있던데. 공부의 신이 어딨어? 죽어라고 하는 거지. 자, 이 공신은 뭐냐? 공부의 신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동창놈의 하나가, 와, 대단해요. 그 당시 학력고사 전국 수석 10등 안에 들고 막 그래. 비상해, 공부하는 거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대학교 3학년 때 사법시험 붙었죠. 지금 판사질 연락하고 있죠. 보면은, 와, 비상해. 공부하는 방법도 비상하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도 있어요. 필기 같은 거 끝내주게 하고, 남들 3, 40점에서 기구인데 벌써 8, 90점대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 보고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거북이처럼 꾸준히. 그렇죠? 돌아가면 까먹는데 우리는. 아닌가? 까먹어요. 어제 세우는 차의 주차 장소를 몰라. 에?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아주 짜증나요. 어디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세우긴 세웠는데 어디 기억이 안 나. 어디쯤인지도 기억이 안 나. 아,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래서 냉장고에다 메모판을 붙여놨어요. 써놓으려고. 몇 층에다 세웠는데. 근데 그것도 까먹어. 쓰는 거를 까먹어. 그래서 보면은 며칠 전에 써놓은 거야.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 뭐 얘기다 이거 같지? 공신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공신이 뭐냐 도대체? 자, 각발이 A 토지를 매매를 했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186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계약 당시 만취 있었거나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가지고 부모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 계약을. 자, 만취했었다면 계약 무효고요. 취소하면 무효죠. 계약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라면 등기도 뭐라고요? 무효예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양 팔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병은 이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따라서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보통이겠죠. 모르니까 당연히 얘는 이 등기를 유효라고 믿게 될 거예요. 믿겠죠, 여러분들도. 요거를 공신이라고 그래요. 요걸 공신이라고 그래요.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등기는 무효지만 그걸 믿고 이걸 공신, 그걸 믿고 권리자라고 믿고 이걸 공신 거래를 해요. 병이 이렇게 돈 주고 등기를 넘겨받아요. 이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병이 설령 등기는 넘겨받을 수 있을지언정 뭐는 못 넘겨받는다? 소유권은 못 넘겨받아요. 왜? 을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우리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공시 방법을 믿고 공신,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는 원칙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부동산 인정 안 해요. 부동산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명드렸죠? 그런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를 받아요. 원칙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동산에는 인정이 돼요. 이게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샀어요. 당연히 갑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을 소유자라고 믿고 샀어. 나중에 갔더니 도둑놈이야. 나는 모르고 샀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 걸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에만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동산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이건 낯설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공신원칙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요거를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으로 돌아가 가지고 186조와 187조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물권 변동 유형 네 가지 중에서 요것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186조와 187조 중에 요것만 일단 186조와 187조 둘 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죠? 그리고 186조는 등기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매매계약 달청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래야 소유권 취득. 그게 186조예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187조예요. 자, 187조를 읽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178페이지 듣고 175페이지 하단을 보면 186조 밑에 187조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 같은 거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187조 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갑이 땅이 있어요. 사망합니다. 아들 을이 있어요. 상속인.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을 토지 소유권을 상속을 통해서 취득할 텐데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취득하느냐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느냐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그게 187조 본문이에요. 지금 땅 등기부를 떼보면 여전히 돌아가신 분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을인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도. 언제부터? 갑이 사망한 때부터. 갑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을은
갑이 사망하면 그 순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법원에 대금을 완납하면 의뢰인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그 완납 한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187조 본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문제예요. 자, 요 을이요. 예를 들어 땅을 상속받았어요. 이 땅을 병한테 팔아요. 당연히 을은 상속세 내야 되죠. 근데 상속세가 아까워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써요. 매도인 갑, 매수인 병. 그리고 계약 날짜를 갑 사망 이전 날짜로 써요. 병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땅값을 좀 깎아주면 돼요, 우리. 상속세보다 좀 적게.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나온다. 그럼 병한테 한 2천만 원 깎아줘도 을은 3천만 원 남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요. 뭐 안 하려고? 상속세 안 내려고. 국가는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자, 거기서 그 처분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요. 등기 이전이라고 쓰세요. 뭐라고 쓰자? 등기 이전. 매매가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라고 안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굳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야, 매매가 처분 아니냐?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을은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너 상속받은 땅을 등기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계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이럴 때는 네 이름으로 등기를 먼저 하고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그때 세금을 내니까. 그때. 계약만 했다는 거는 국가가 모르니까 세금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등기 없이도 일단 계약을 할 수 있어. 그건 우리가 몰라. 하지만 등기를 넘겨주려면 세금을 내라 말이죠. 그러려면 네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라. 그래서 180조 단서가 규정이 아시겠죠? 이게 186조와 180조 단서예요. 그런데 이 186조하고 180조 조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뭐가 나오냐면 186조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187조 본문은 등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 구별하는 게 나와요. 이거 구별하라.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구별이 우리가 그냥 몰라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했다, 증여계약을 했다, 교환계약을 했다. 등기해야 되죠. 지금 뭐 상속받았다, 경매를 통해서 있다. 등기 필요 없죠? 이거 알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안 나와요. 이 답으로 안 골라져요.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뭐 어떤 게 나오냐? 예를 하나만. 요거 구별이 중요한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구별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것들을 쫙 봐야 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101호 은행 1억을 대출. 그래서 1억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갑은 101호를 담보로 제공했어. 그래서 은행이 여기다가 보통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저당권을 취득해. 이게 등기가 돼. 그래서 101호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 갑,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얘는 저당권에 의하여 이걸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1억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무슨 물권? 담보물권. 자, 이때 갑이 돈이 생겨서 1월 10일 날 1억을 갚아요.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자, 요것도 소멸하느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요거 등기가 돼 있죠. 둘 중에 하나. 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가? 즉 말소 등기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갑이 돈을 갚았을 때 의뢰 저당권이 소멸하는 변동이 되려면, 변동이죠. 갑이 돈을 갚았을 때 의뢰 저당권이 소멸, 즉 변동이 되려면 186조에 따라서 말소 등기가 필요하냐, 말소 등기 필요 없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1월 10일 날 돈을 갚았고 말소는 1월 10일 날 말소를 했어요. 요 사이 저당권이 존재하느냐, 이미 저당권을 소멸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말소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거 구별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말소 등기 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돈 갚는 순간 저당권 소멸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겠죠. 받아가지고 등기소 갖다 주겠죠. 그리고 말소가 되겠죠. 하지만 돈을 갚았을 때 이미 저당권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아직 등기 남아있죠.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무슨 등기가 된다고요?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무효 등기. 이런 걸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몇 개 더 나와요. 지금 얘 하나 들었어도 벌써 얼굴에서 인상이 팍. 근데 구체적으로 얘를 몇 개 더 들면 어쩌겠어요. 그렇죠? 요걸 조심하자. 요걸 조심하자.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186조와 187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등기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등기 자체에 관한 거. 등기 186조는 물건이 변동하려면 등기가 돼야 되고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공통적으로 등기를 요구는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의 뜻, 등기의 종류, 등기부, 등기소, 등기관, 등기 신청 서류, 등기 절차, 등기 효력. 이건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럼 민법에서는 등기관에서 뭘 보냐? 아까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 등기가 생기죠. 그죠? 또 여기서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나중에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은 때부터 말소될 때까지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등기가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당사자 사이에 등기 유무효에 관한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민법에서 나와요. 2차 과목 등기법에서는 등기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거고, 민법에서는 등기 유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거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중보전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등기는 하지 않은 매수인, 등기청권, 등기의 추진력, 7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나중에 볼 거예요.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런 게 민법에서 문제가 되는지. 중간생략 등기. 들어보셨죠, 이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 을이 되팔아.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때 취등록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요. 근데 을이 등기 세금을 내기 싫어.
그래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아. 미등기 전매.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매도인 갑, 매수인 병. 이렇게. 갑은 이렇게 안 써주려고 그러죠. 우리 갑에게 대금 1,000만 원 업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해요. 이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했죠. 근데 안 줘. 근데 병은 청구했어. 갑에게. 등기 내놔. 갑은 야 우리 돈 줘주리다 안 줬어. 나 돈 못 줘.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을한테 다 돈 다 줬으니까 너 합의했잖아. 나한테 등기 바로 넘겨주기로. 등기 내놔. 싸워요. 그쵸? 어찌어찌 등기가 됐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어요.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라고 판결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걸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만 될 뿐 그 행위가 무효는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했다면 깡그리 또 무효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민법에 없어요. 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 7개를 보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것들이. 이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중에. 여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별거 없죠? 책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아까 체크해뒀던 조문 같은 거 확인하시고 우리 17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업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거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또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178페이지 보세요. 187조 아까 확인했었고요. 의 동그라미 1, 2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의의 동그라미 1번의 상속과 동그라미 4번의 경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을 갔더니 아까 말씀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 쫙 모아놨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보면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 세 번째 가면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보시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시방법 등기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물권 변동의 마지막 모습 소멸과 관련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